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원영섭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복귀하면 위헌 사태가 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박홍근 의원이 헌재의 불이한 선고에 불복 저항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 승복을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관련된 여야의 반응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 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 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입니다. 4월 4일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이고 경제이고 평화이며 국가 정상화의 길입니다. 싸움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위헌 사태 등등이 이제 내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8대0 파면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에 재심 규정이 있으니까 재심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단심제라는 게 더 헌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 단심제 재판에서 불복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불복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경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 불복 안 하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다만 이제 여권에서는 그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적어도 불복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야권에서는 불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에 대해서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절차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불복을 안 할 수 없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 부분이 이야기 안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파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헌 사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불복해서 위헌 사태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만 비상계엄들이 총을 들고 갔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제 어떤 내용에 의하면 민간인인 기자 출신을 갖다가 소위 체포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구금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국민이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헌 사태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태인데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해했었습니다만 2차 계엄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또 진술을 통해서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어디서 제공했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면 그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 그러니 이 원인을 제공해서 4개월 동안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를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겠다,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위 승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다면 네. 당연히 그것을 소추했던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합당한 승복의 메시지를 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먼저 승복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최후 변론의 내용에 보면 그때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판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믿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 이미 메시지를 냈어요. 그 메시지를 냈는데 또 해라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다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승복 메시지 냈다고 사실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뭐 당하기도 했지만 반복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뭐 그 한덕수 총리도 권한대행이시잖아요. 그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여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그 내면 아니 왜 대통령은 안 냈냐?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했는데 또 그러면 다른 또 마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지적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쟁성 승복 메시지 경쟁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 되잖아요, 승복 메시지를. 남한테 내라고 자꾸 하는 건데 네. 적어도 여권에서 그 추가적인 승복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근데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복 이야기를 또 명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소위 승복을 하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소추한 건 국회입니다. 피소추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 결론에 의해서 기유를 받는 사람들은 이 두 양자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판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얘기로 승복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소추를 했던 국회니까요. 국회의장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에서 소추를 했던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모여서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에게 승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쟁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심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재가 이 부분을 기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저항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관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일종의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불복 정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 여야에 있는 정치인들이 예측한다고 해서 판단될 문제도 아닐 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인단과 피소추인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추가로 드리면 아까 약간의 압박의 느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결과적으로 재판관들한테는 압박은 안 될까요? 이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추인과 피소추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소위 소추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탄핵돼서 파면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피소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도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게 소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라. 근데 이건 많은 국민들이 눈으로 보아왔었는데 뭐 양쪽의 진영이 있다고 합니다만 여론 지형상은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파면돼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파면할 것인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었고 기존의 전 대통령의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은 매우 공포스러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일단 직접 눈으로
국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군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실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다 확인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어떤 이유가 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에는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국회 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력을 갖다가 출동시키라고 자기가 지시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거기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정선거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국회를 해산하겠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지금 부총리한테 줬다라고 하는 쪽지라고 하는 것이 비상입법 기구라고 하는 것. 일단 명백하게 국회를 해산해서 국민을 대의하고 있는 어떤 국회의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깨겠다라고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국회가 어떤 표결을 통해서 해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차 비상계엄이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어떤 추궁 아니면 지시에 따라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다시 헌재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직으로 돌아오게 되면 군 통수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헌재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전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도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즉 이제 불복에 대한 입장 자체가 불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 표명이다. 즉 헌재에 대해서 이러한 좀 변론에 대달라는 입장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그 그러니까 선거법 무죄 사건에서 네. 그 국토부의 회신에 대한 질의도 협박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 이게 그냥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피 볼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헌법재판관들 알아서 잘 판단해라. 이런 제가 볼 때는 협박이에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리고 박홍근 의원이 헌재 불의에 의한 선고에 불복 저항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복하겠다고 이분은 그냥 대놓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불복 저항을 그러면 제도상은 없는데 어떻게 불복 저항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항상 민주당이 잘하는 방식으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집회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 외에 사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헌법재판관들한테 협박이 아닐까요? 저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헌법기관을 이런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협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통 이제 뭐 그 자제령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근데 아니 그 원내대표가 대표 말을 안 듣고 이런 불복과 관련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마 국합 배드캅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캅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고 국합을 이재명 대표가 맡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한다는 걸로 봐서 보통 이제 한 명이 국합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한 명이 배드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스스로 국합과 배드캅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아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탄창도 장전돼 있지 않은 그런 총을 들고 간 겁니다. 군인들이 이동할 때 총 들고 가는 게 그게 예사지. 다만 정말 실탄이 장전돼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가러 갈 때도 어디 지역을 갈 때도 빈 총으로 가는 경우는 뭐 무수히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협박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지법의 난동에서 그 깨부시는 게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협박을 통해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 내란 행위로 지금 감옥에 있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전한길 강사, 전광훈 목사, 헌재를 가로로 만들어버리겠다. 헌재를 없애겠다. 거기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는 꽤 부수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협박인 거예요. 이런 협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막지 않고 있다가
소위 헌재가 지금에 와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니까 갑자기 협박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야당이 계속 협박을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갖다가 소위 이런 협박 프레임으로 갇히게 하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 내부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타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부지법 사태를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우발적인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굉장히 공격적인 행위를 집회에서 계속 해오는 게 그게 좌파 측의 민주노총이었습니다. 이런 그 폭력 사건은 민주노총 집회할 때마다 매번 발생하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구속도 안 되세요. 근데 지금 서부지법 사태 일으켰던 분들은 지금 90명 정도가 구속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에.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 아니 민주노총이 하는 그런 폭력은 그건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거고 서부지법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는 좀 상황을 오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계속 민주노총이나 이런 강성 집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피해를 줬던 그런 부분들은 좌파 진영이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사실관계 좀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언제 예를 들면 서부지법 같은 데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깨부셨습니까? 눈으로 다 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직단체를 가지고 와서 좌우 이념 대결로 몰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부지법 난동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 질서가 붕괴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서부쪽한테 들어가서 깨부셔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건 명확하게 여야가 다른 건 몰라도 서부지법의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불관용의 원칙을 지키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라도 어떤 그것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상관없이 사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아니 불관용의 원칙을 지키자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도 사실은 그 폭력이 경찰 병력에 대한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나 법원이 어떤 폭력 행위를 당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경찰이 폭력 행위를 당하는 거는 그거는 방치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상관없이 동등하게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승복 문제와 관련해서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은 바로 선고 결과입니다. 이틀 뒤면 나오겠지만 참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8대0 만장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가는 거였다.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8대0, 5대3, 4대4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아마 뭐 여러 경로로 이렇게 뭐 첩보 형식으로 정보 형식으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은 카더라 수준을 벗어난 정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의는 끝났고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판결이 뭐 오늘 내린 판결 내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정보라고 하기도 힘들고 특히나 보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다음에 뒤집는 걸 전제로 해서 판결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추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예측하고 저번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그것이 기각이 되는 과정에서 8대0 기조가 깨져버렸습니다. 네. 계속 그 감사원 탄핵 심판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8대0으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도 8대0으로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 굉장히 좀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무리한 판결을 그때 내렸었거든요. 그때 인용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걸 8대0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봐요. 서로 각자 의견대로 그냥 가버린 거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내 생각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다수 의견이 생긴다 그래서 과연 바꿀까? 그거는 이제 끝난 거거든요. 8대0 만장일치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자의 의견으로 돌입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각자의 의견이 우연히 같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뭐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배제를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내란죄 철회 문제, 명백히 각하 사유라고 보고 있는 거, 그거는
조한창 재판관이나 아니면 정영식 재판관이 120석, 150, 200석 문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분들은 내란죄 철회를 또 각하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그 김벽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도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분 역시 이제 각하나 아니면 기각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8명 중에 3명이 빠져나가면 5명이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인용 판결을 낼 수는 없어요. 6명을 채워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 그나마 중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영두 재판관이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로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대4 정도, 저는 4대4 기각 판결로 예측을 합니다. 의견이 나뉘어서 결과적으로는 4대4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전에 평결을 구두로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형태로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뭐 변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전 적어도 선고기를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네. 이후에 변동이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 내용들을 밖으로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4는 각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판단을 거의 하지 않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하를 하려면 절차적인 하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절차적인 하자가 4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내란죄 이런 게 있는데, 내란죄를 왜 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났었고, 그 외에 뭐 검찰의 수사자료 증거 문제나 그다음에 준용 규정 같은 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민선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이 평의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들을 변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방어권을 보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최후 변론할 때 무제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론을 펼치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위 각하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5대3 문제와 관련해서는 5대3은 헌법재판관 스스로 얘기했듯이 마흔혁 재판관이 오게 되면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이냐로 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마흔혁 재판관이 와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변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선고기를 정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 만약에 5대3이라고 하더라도 5대3에서 6대2로 갔거나 아니면 6대2에서 7대1로 갔거나 아니면 7대1에서 8대0으로 갔거나, 대신 부대 의견으로서 별개 의견들에 대해서는 각자 이런 별개 의견이 있다. 뭐 제가 볼 때 별개 의견이 나온다면 이번 탄핵 선고의 핵심적인 5가지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체포 명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명확한 증거 문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증적으로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제가 볼 때는 별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나머지 4개 부분은요, 너무나 많은 진술과 너무나 많은 증거와 또 그 증거도 외부의 증거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선관위에 내가 병력을 파견하라고 내가 지시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한 상황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각하를 한다? 제가 볼 때 5대3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각하를 할 거였으면 아예 선고를 아예 기일을 잡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5대 쟁점 얘기에서 이제 하나 정도만 빼고는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만한 내용들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이야기하셨- 변론 과정에서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네네. 국회 봉쇄는 뭐 모든 국민이 눈으로 본 거니까요. 이거야 뭐 예를 들면 제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4가지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별도로 뭐 국민들에게 환청을 들으셨습니다. 헛것을 봤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중대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런 헌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중대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신 행위인데요, 국민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거짓 진술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 헌법을 지킬 수와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결국에는 그 비상계엄을 했는데 비상계엄에 당연히 따르는 형식을 했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을 한 걸 가지고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이 뭡니까?
군인들이 가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계엄군에 물론 이제 경찰도 계엄군에 투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엄군이라는 존재가 뭐 수사도 하고 뭐 질서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가가지고 질서 유지를 했다 그래서 질서 유지했으니까 뭐 탄핵 사유다 그러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국회 봉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면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봉쇄라는 개념은 허락하에서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못 들어오게 하는 개념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박현태 707 단장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계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만큼은 계엄에 필요한 그 일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그런 사유가 정확하게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하이브리드전 이야기를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전쟁 양상입니다. 중국도 초한전이라고 자기들이 하이브리드전을 명명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유로마이단부터 그리고 크리미아 합병부터 이 하이브리드전에 그 나머지 후속으로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전을 막지 않으면 진짜 전쟁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걸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느냐? 계속 최후 진술에도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중국이 서해에서 구조물 설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다가가니까 중국 해경이 그거를 못 다가가게 막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설치가 시작된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뭘 했어야 했느냐, 그런 아주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어떻게 대응했었어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또 우리가 얼마나 안보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인지 총만 안 쏠 뿐이지 총이 안 쏘는 그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모두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계몽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인식하게 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상황도 알게 됐고 뭐 예를 들어 선관위에 또 군인을 보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분명히 국정원 3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분리가 안 돼 있었다. 망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대단한 사건인데도 사실 언론에 크게 다루지도 않았어요. 망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누구라도 해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망과 선거망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들어가가지고 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용을 다 해킹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까지도 조사를 하려고 군인들을 보낸 거에 대해서 왜 군인 보냈냐 그것만 가지고 지금 또 재단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런 공공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인정받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제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하이브리드전을 하는데 왜 국회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회를 봉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씀들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에 와서 안전을 위했다고 얘기하는데 유리창을 왜 부십니까? 단전은 왜 하십니까? 어제 영상 나왔습니다만 민간인이 기자들 갖다가 케이블 타이로 그걸 왜 묶습니까? 이런 행위가 국회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실들이 서로가 쌍방이 아무도 모르고 국민들이 안 봤는데 벌어졌다면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다 봤잖아요. 단전을 하는 건. 유리창을 깨는 건 다 봤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니까는 소란이 발생했겠죠라고 얘기까지 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나왔으면 또 그리고 거기다가 한동훈 전 당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위법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불법은 맞잖아요. 근데 국회를 봉쇄하는 것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매우 더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제가 상식선을 넘어섰다. 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은 헌법재판관들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파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좀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는 각각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전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하셨는데 파면의 결론이 나왔을 때 아니면
파면의 결론을 생각하셨는데 기각이나 각하의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전국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적으로는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 당이 아마 경선 모드로 들어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심지어 탄핵 반대 여론도 5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우려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그 주자들이나 대선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수면 아래 준비를 캠프를 차려가지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개해가지고 대선을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케이스는 그런 어떤 힘을 모으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선거를 준비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힘들게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저는 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저항은 매우 거셀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 자체가 비상계엄이 실행된 다음에 여론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하며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게 된다면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의 행동 자체 같은 경우 저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내부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게 되면 주요하게 했던 얘기는 통치가 불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통치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무정부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측하거나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 이후에 그런 혼란 상황 속에서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신다면 전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 자체가 가장 제가 볼 때는 파국으로 가는 방법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두 분께서 이제 여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명확한 여론 수치라기보다는 그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셨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확인해서 중앙선관위에 있는 홈페이지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과의 현 상황의 하나의 원인이 줄탄핵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와중에 민주당, 야후당이 공동 발의한 것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그대로 본회의에 들어갔어요. 뭐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공직자를 그대로 두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특히 헌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주로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 어떤 입법 권한은 거부권으로 차단하고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아무런 화답을 하지 않으면서 뭉개는 방식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그야말로 행정 독재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입니다만 맨 처음에 권한대행을 했을 때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게 되면 6인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사법기관, 헌법기관의 권능을 갖다가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가능하게 만든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2명만 임명을 하게 되죠. 2명만 임명을 하게 되니까 이걸 근거로 가지고 계속 5대3 구조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기각을 하면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방관한다면 행정 독재를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만 저는 그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
헌법과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탄핵은 실행돼야 되고 헌재도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탄핵을 하는 행위는 이런 위법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며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헌재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민주당은 금요일 이후에 여기에 따른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줄탄핵을 하더라도 결국 국회의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역대 이 현대 국가의 독재는 그 헌법과 법률을 지켜서 독재를 해왔습니다. 독재자도 선거로 뽑혔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실질적인 내용이 과연 맞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절차를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 형식적인 절차가 존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국가의 권력 작용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걸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30번째 탄핵 그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명에 대한 그 판결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단 한 건도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중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적인 이 탄핵 기각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계속되는 우연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만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소추를 하려고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그게 중대하냐까지 판단을 해야죠. 근데 매번 중대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1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자, 그거는 무엇이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만 중대하지 않다라는 거를 민주당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탄핵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정마비고 그게 내란 행위를 획책하는 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래 절차를 지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독재자는 절차를 지켜서 독재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 어떤 다수당의 의석을 점한 그 민주당의 지금 입법 독재 행위는 그거 자체로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